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 역량을 위한 융합교육.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박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네. 발표 토론자로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김태호 연구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리고 광주 창의융합교육원의 양주성 연구사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식 교수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회사원으로 쭉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이런 일을 좀 하다가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봄부터니까 채 2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꼬꼬마 학자고 학계의 길에 들어선 지는 이제 정말 초보, 첫걸음을 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학과 소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나와 있고 옆에 직함으로 학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꼬꼬마 초보 학자인데 어떻게 학과장이 되었을까요? 저희 과에 교수가 저밖에 없어요. 교수 한 명이니까 제가 학과장이죠. 그래서 정말 초보 학자이고 갓 걸음마를 뗀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융합교육, 미래 역량을 위한 융합교육이라는 거를 한다라고 이제 주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혹은 시험을 칠 때 이럴 때는 과목이 나뉘어 있고 전공이 나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그걸 넘어서는 융합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현실에서 산업에서 실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융합이 아닌 게 없거든요. 내가 불어불문과 나와가지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프랑스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전자제품, 반도체 프랑스에 판매를 하는데 왜 우리 회사 제품이 더 좋은지 설명해라. 네가 영업 성사시켜라. 그게 영업팀으로서 내가 불문과 전공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나 철학과 나와가지고 인사팀에 소속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철학적으로 인간을 분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사팀에 가면 우리 회사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 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자동차 회사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월급 나눠줄지 네가 일해라. 이런 거 하는 게 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융합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융합이고 그거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좀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가깝게 거리를 좁힐 것인가, 미래에는 그런 게 더욱더 많이 요구된다는데 어떻게 좀 더 준비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경력이 일천하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잘 없었어요. 여기서 연락을 받은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더 좋은 분 섭외하셔야 되지 않겠냐고라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딴 데서 제가 한 강연을 보고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마지막에 스템 교육해 융합 교육할 때 좋은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배치해 주시고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 역량을 위한 융합 스템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정말 기초적인 생각, 꼬꼬마 학자로서 기초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한 반수 정도는 저 양반 되게 순진한 생각 하시네. 그야말로 기초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좀 이렇게 질책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더 많이 하시는 분께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미래의 교육, 어떤 미래 사회를 위한 혁신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이 사용되는 방향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우연히 뉴스 프로그램에서 가짜 달걀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중국의 사기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날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중국의 사기꾼 아저씨가 있는데 해초에서 뽑은 단백질, 가루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 타고 조미료 섞어가지고 계란 맛을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노란색 색소도 좀 쳐가지고 계란 노른자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계란보다 조금 더 싸게 가짜로 팔아먹고 그 차액을 챙겨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탐사보도팀한테 그게 발각돼가지고 검거됐다. 참 그거 보면서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그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참 저 양반은 참 힘들게도 돈 번다. 차라리 닭을 키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 받는 게 낫지. 저게 그때만 해도 그런 중국의 특정 지역에는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저런 짓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도 있었지. 저게 무슨 짓이냐.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가지고 2016년에 어떤 경제 잡지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는 어떤 스타트업 기술 기업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는데 그 아저씨가 멋있게 잡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제품을 손에 딱 들고 우리 회사 정말 전망이 밝은 회사라고 많이 투자해 주시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판매하는 제품이 뭐였느냐? 이 인공 달걀이었어. 인공 달걀. 이 사람이 달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만든 방법이 그 2009년에 사기쳤던 중국 아저씨와 거의 똑같아요. 가짜로 뭐죠? 해초에서 뽑아낸 단백질 거기다가 가루에다가 조미료 타고 색소 입혀가지고 계란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게 인공 달걀이고 가짜 달걀이라는 거를 속이지 않고 대놓고 자랑을 하면서 팝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16년에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는 내가 계란은 좀 먹고 싶은데 달걀 정도는 좀 맛보고 싶기는 한데 나는 동물을 괴롭히면서 달걀 가둬놓고 거기서 안락해 해가지고 나오는 계란 그걸 굳이 먹고 싶지는 않다. 나는 채식주의자라 가지고 그런 동물성 성분 뭐 놔주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성분 이런 거 가능하면 안 먹고 싶은데 그래도 계란은 먹고 싶은데 어쩌지? 라고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해초에서 뽑아낸 단백질 가루로 진짜 계란하고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판매를 하면서 2009년에 중국의 사기꾼 아저씨는 진짜 계란보다 더 싼 값을 받고 팔아가지고 차액을 남겨먹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가는 진짜 계란보다 5배 비싼 값을 팔고 이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기업가로 투자받으면서 백만장자가 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술이라는 게 되게 비슷한 기술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만 생각될 수도 있는 기술인데 어떤 한 가지 기술이 지금은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평판이 나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합법화하고 양성화하고 공개화하고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업화를 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찾아내는 영역에서 뭔가 큰 사회 변화, 혁신, 미래를 위한 창조력이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영화인데 저는 이제 SF를 좋아해가지고 SF 영화 중에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한데 1987년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던 러닝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공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대중매체 영상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뒤에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격해서 잡아서 죽이는 그런 거를 생중계로 리얼리티 쇼를 보여주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좋다고 하면서 방송국이 판매하는 그런 게 현실이 된 무시무시한 미래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를 비판적으로 다룬 그런 영화가 1987년에 나온 러닝맨이라는 SF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러닝맨이라고 하면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요즘은 없으실 거예요. 요즘 러닝맨이라고 하면 SBS에서 방영하는 한국의 예능 텔레비전 쇼 그걸 생각하죠.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도망치는 팀이 있고 잡는 팀이 있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보고 그걸 리얼리티 쇼로 보여준다. 제목도 러닝맨으로 똑같고 같은 컨셉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도망치면 한 사람 뛰어와서 잡아 죽인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비도덕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합의하에 도망치는 팀, 쫓는 팀 재밌게 쇼를 보여주자라는 거를 리얼리티 쇼로 보여주니까 지금은 요즘은 한국에서는 인기가 약간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죠. 서로가 합의하에 도망치고 쫓고 하다 보니까 쫓는 쪽도 도망치는 쪽도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재밌는 쇼를 보여줘가지고 시청자들이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서로 쫓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도망치고 잡는 쇼를 단순히 리얼리티 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더 좋은 상품이 탄생을 한 것이죠. 이런 예들은 찾아보면 볼수록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큰 사례, 굵직한 예시로는 이것도 비슷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에 MP3를 사람들이 불법 공유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MP3 쓰지 마세요. 소리바다, 넵스터 이런 걸로 공유해서 음악을 공짜로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수들이 다 죽어갑니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저작권의 침해라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사악한 기술처럼 매도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듣죠. 공짜로 음악을 듣는데 그 공짜로 음악을 들으면 거기 나오는 가수들이 공짜로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듣지 마시고 꼭 음반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요즘 가수들은 공짜로 음악 듣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고 나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고 나면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죠. 공짜로 듣는 걸 오히려 서로 합의하에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더 넓게 펼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사업 기회가 더 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그 혁신과 미래 사회로 변화하는 그 동력에 큰 수혜를 입은 그런 가수들, 음악가들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마도 K-팝 뮤지션들만큼 큰 수혜를 입은 그런 음악가들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국에 좋은 노래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다 10달러, 20달러 주고 뭐 싱글 CD를 사든지 뭐 LP를 사든지 CD를 사든지 해가지고 음반을 돈 주고 사서 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가수들 음악 들을 때 야, 요즘 뭐 한국 가수들도 음악 좋다는데 한국 노래 한번 들어봐 라고 해도 야, 한국 노래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로 노래 부르는데 그거를 10달러, 20달러를 주고 꼭 사야 돼? 야, 노래는 영국 노래가 최고지. 브릿팝이 최고지. 야, 노래는 미국이 팝의 왕국이지. 야, 마이클 잭슨 노래가 최고지. 그런 사람들 굳이 한국 노래까지 10달러, 20달러 주고 CD 사서 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양성화돼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악을 하나 듣는 게 그냥 공짜로 좀 듣다가 재미없으면 안 들으면 되고 듣기 싫으면 중간에 멈춰도 되고 돈 한 푼 안 듣고 듣다 보니까 문턱이 없어진 거죠. 야, 이번에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다는데 이거 요즘 엄청 인기라더라. 진짜 웃기다더라. 한번 봐라 라고 하면 한번 볼까? 클릭해서 보면 되죠. 한 10초 보다가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 둘 클릭하면서 모여들다 보니까 이거 재밌구나, 웃기구나. 딴 노래는 싸이가 부른 거 없나? 싸이의 후속곡은 뭘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문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 K-팝이라는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이런 기술상의 변화, 특히 음지의 기술이 양지로 넘어오는 변화 속에서 어떤 혁신과 미래를 위한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스템 융합 교육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포인트 하나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지의 기술이 양지로 건너와서 쓸 때 혁신과 창조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지향을 우리가 가지고 뭘 해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 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솔직하게 이 생각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나온 솔런트 그린이라는 SF 영화를 보면 2022년이 되면 이 시대로서는 50년 후의 미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이죠, 그죠? 50년 후의 미래가 되면 사회에 인구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인구 폭발이 일어나서 세계가 자원도 부족해지고 뭐 식량도 부족해지고 공간도 부족해져서 세상이 망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SF 영화를 만들고 명작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세상이 망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인 그런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지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흔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2.1 정도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지요. 근데 선진국 중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 수치는 1.71이라서 2.1보다도 더 작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중국 인구가 느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이 출생을 살펴보면 이 수치는 1.69밖에 안 돼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덴마크 사람, 스웨덴 사람들보다도 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느는 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늘어나서 인구가 느는 것이지
뭐 중국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인도조차도 이 수치가 2.2로 2.1에 거의 근접해 왔고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고 2.2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로 낮은 수치냐면 영국이 1970년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일 때 영국은 자기 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지 한참 됐을 때 그때도 수치가 2.44였거든요. 지금 인도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가 그때 영국보다도 오히려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더 적은 시대로 세계가 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줄어드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특이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딴 나라는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심하게 줄어드느냐 뭔 차이냐 그걸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요점은 그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작가인 최치원이 쓴 편지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인정은 냉담하며 풍속은 경박하고 거짓됩니다. 웃으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밥값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최치원 선생이 살던 시절에도 요즘 세상이 왜 세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세대고 젊은 세대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런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 새겨져 있는 그런 벽화에 있는 글들을 보면 거기를 봐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대의 격차, 이런 차이는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 세대 차이로 인한 변화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는 요즘은 정말로 뭔가 달라지는 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즘은 세대 차이가 나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요즘은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문화로 이전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수결로 뭐 할지 서툴러 봅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야 점심 뭐 먹을까? 꼬리곰탕 먹을까? 하면 피자 먹어요. 무슨 꼬리곰탕이에요. 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늘어나가지고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할 때가 되면 결국은 젊은 세대 취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요즘은 젊은 사람 숫자는 적고 100세 시대로 나이 든 사람이 계속 많기 때문에 야 점심 뭐 먹을까? 하면 계속 꼬리곰탕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떤 회사 풍경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옛날 세대신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입니다. 한 94년 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회사에 제일 젊은 직원이 출근하면 보통 이제 여직원이죠. 출근하면 제일 먼저 출근해서 딴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그 회사 사무실에 하루가 시행이 되는데 그런 풍습을 가진 우리나라 회사 사무실들이 90년대 중반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뭘까요? 제일 젊은 직원이 출근해서 뭘부터 했을까요? 점심 메뉴죠. 제일 젊은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굉장히 신세대시네요. 제일 젊은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90년대 중반에 뭘 했느냐? 쭉 자리를 돌면서 사람들 자리에 있는 재떨이 버리는 것부터 하면서 회사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요즘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죠. 근데 시대가 90년대, 2000년대 쪽까지는 부드럽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남들 있는 데서 담배 피워요. 실내에서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했던 노래 뭔지 아십니까? 국내로 범위를 좁혀보면 BTS 노래가 제일 인기 끌었을까요? 블랙핑크 노래가 제일 인기 끌었을까요? 2020년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곡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나훈아의 테스 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방송국 텔레비전 틀면 왜 아직도 30년 전부터 활동하던 유재석 선생님, 강호동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왜 방송국마다 돌리면 왜 트로트 프로그램이 계속 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취향의 다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속도의 변화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많이 과거보다 노력을 해야지만 과거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게 미래를 위한 융합교육의 단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생각해요. 약간은 좀 포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미래를 위한 융합교육 잘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융합교육을 합니까? 우리 뭐 어떻게 창조적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하면 뺨을 팍팍 때렸어요.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뺨 맞으면서 잘못했으면 뺨 맞아야지 이러면서 저는 자라났어요. 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창조적인 교육, 그렇게 융합적인 교육을 잘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단초를 전해주면 충분한 여유 시간에 자기들이 남은 시간에 미래 세대들이 알아서 창의성, 교육성은 창의성, 융합성은 펼쳐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미래를 위해서, 융합을 위해서, 창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나가는 기초는 당연히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채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다 잘 땡겨주면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짱 탄생할 거다 이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 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해주면 남아있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영역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들, 아이들이 알아서 뭔가를 창조해 내기를 기대하는 그 영역을 남겨놓는 식의 교육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을 위한 우리의 투자라는 게 새로운 걸 가르친다, 더 좋은 걸 가르친다를 위해서 많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와서 편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학교 가는 게 재밌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하여튼 뭔가 배우는구나.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운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학교가 여름철에 안 덥고 겨울철에 따뜻하고 학교에 가면 재밌는 게 많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학교 폭력에 시달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주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보통 무슨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한두 사람이지 않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도 얻어가는 게 있고 뭐라도 발전하는 게 있는 다 사랑스럽고 착한 학생들인데 어떻게 한두 명의 어떤 문제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게 여파가 미쳐가지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다른 어떤 교육을 방해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잡아줄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비어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서 미래를 위한 융합교육, 미래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더 잘해줄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지의 기술이 양지에서 쓰일 수 있을 때 그 혁신, 거기에 미래를 위한 융합교육, 창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끌어서 이렇게 애들을 붙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가겠다라는 쪽보다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면 그걸 잘 흡수해 가지고 애들이 알아서 자기만의 창의성을 펼쳐주겠지. 물러서도 좀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 차원의 교육으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대식 교수님께서 상당히 인상 깊은 우리 교육계에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생각했지만 약간은 저희의 어떤 그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가짜 달걀과 인공 그 달걀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피사 평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피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또 편안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김태호 연구사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김태호 연구사입니다. 저는 그 학부 때 기술 전공해서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다가 전문직 장학사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연수원에서 연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그 스팀 교육이라든지 융합 교육 이런 곳에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곳에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와서 들으면 풍부해지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학교로 돌아가면 적용할 때는 좀 괴리를 좀 많이 느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팀 교육, 융합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했었는데 그래도 곽지식 교수님이 오늘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 영화 이야기도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동감 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기하자라는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포기하자는 얘기가 텍스트에 있어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했었는데 그 편하게 해주자
뭐 이렇게 강제로 설명하거나 이끌려고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최근 모토를 바꿨는데 느끼게 하는 연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을 갖춰놓고 본인이 느끼게 하면은 역량이 스스로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느끼게 하자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한번 써먹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학교교육 스팀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스팀 얘기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I자형 인재와 T자형 인재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융합교육 하다 보면 이렇게 수평적인 교육에서 좀 얕은 지식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정재영 교수님 이야기 중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원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해 주시고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융합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I자형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 꾸준히 해서 자기 역량을 펼쳐가야지 중요한 인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고 융합교육에 너무 좀 몰입이 되지 않는가 그런 반성도 좀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자형 인재가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I자형 인재를 바보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만 이해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T자형 인재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융합교육이지 않은가 싶은데 요거를 학교 교육에서 시정시키는데 처음에 좀 폭력적으로 저희에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교과별로 합치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 그게 STEM 이렇게 교과 명칭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융합 인재라는 쪽으로 포커싱을 좀 넓혀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수원 연구사니까 교사들의 융합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연수 들으면은 생각한 건데 파이썬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오리지널리티를 신장시키는 방법을 연수시켜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예.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또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 강조해서 답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전공이 뭐다 혹은 뭐 나는 이런 과목을 잘했다 이런 의식에 좀 사로잡히시지 않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학과나 학교 이런 데서 어떤 전공 내가 어떤 계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따지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영문학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하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체계가 나눠져 있고 입시가 나눠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담 비슷하게 출발했는데도 그게 진짜 인간을 나누는 어떤 기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남에게 좀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했다. 버르장머르시 남에게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좀 막말을 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약간 좀 예의를 못 갖춰서 막말한 것 같다. 미안해. 라고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나는 사실 이과라 가지고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지는 못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 이과하고 무슨 상관이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다른 이과들 역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뭔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이과의 어떤 수학을 점점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점점 뭔가 예의 범절이 점점 없어집니까? 수학을 점점 하다 보면 갑자기 국어를 할 수 있는 뇌 세포가 막 죽어요? 영어를 점점 못하게 돼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뇌의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이과 문과로 사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과하는 학생들 다 의대로 잘하는 학생 다 의대로 가는데 의대생들 모아놓고야 국어 점수 얼마 받았냐 물어보면 다 국어 잘했어요. 그런 딱 인간형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에 워낙에 모든 걸 메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농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찐 문과 성향이야. 나는 뭐 찐 이과 성향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성격이 그것 때문에 정해져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뭐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지고 빨리 회사에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난 문과라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문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전공, 뭐 나의 어떤 계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융합 교육을 적어도 위해서는 그하고는 별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걸 좀 털고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태호 연구사님께서 느끼는 시각, 교육. 우리가 학습이란 말이 뭐 배우고 익히는데 그동안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각재식 교수님의 의견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I자형, T자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양주성 연구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시 창의융합교육원의 양주성 연구사입니다. 이 제주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앞에 세 분의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너무 느끼는 바도 많고 참 많이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기술이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술로 산업 구조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어 나갔지만 현재 기술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게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더 발전하고 그것이 더 현장에 적용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AI 컴퓨터 활용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보면 교육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은 수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AI를 활용하면서 이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선생님들이 교수하는 내용들을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바로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을 올리면 그 전에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사이트에서 올라오면서 학생들이 직접 AI가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어떤 아까 앞에서도 말했는데 개별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단지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한계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접목되어 나갈 때 이제 그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은 교수님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초적인 어떤 과학의 발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과학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앞에서의 어떤 챗GPT를 그냥 활용하는 그런 교육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챗GPT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양면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만드는 기술과 활용하는 기술이 어떻게 스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자신 없는 질문이신데요. 정말 자신 없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요지에서 좀 기초적인 기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최신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을 잘 가르쳐 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잊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좀 10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또 현실 모르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초중등 교육, 좀 약간 나가서 한 대학 교육까지도, 대학원 교육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도 기초를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잘 가르치면 그게 응용이 되어가지고 뭐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국민 생활을 융택하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서 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 정도야. 기본 기초 과학을 배울 때는 그 기초 과학을 배우는 그 자체에서 오는 어떤 감동과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이, 물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화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생물의 이런 요소는 정말 궁금해서 더 알아보고 싶구나,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거를 조금 초점으로 더 잡아주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에 가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것대로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그때쯤 돼서 이제 꼽힐 수가 있을 테니까 꼭 뭐 이렇게 응용이 되어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어떤 알매의 즐거움, 드넓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순수한 호기심의 좀 가치 이런 걸 좀 많이 자극해 주는 쪽에 초점을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딱 10분을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요. 아니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각재식 교수님 오늘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약간의 그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충격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각재식 교수님 그리고 김태호 용사님 그리고 양수선 용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끝까지 계시는 우리 정재현 교수님, 남호성 교수님 등등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2일차 2023년 제주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히 자, 저도 마무리 발언할게요. AI는 데이터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데이터화되지 않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우리 아이들의 감춰진 잠재성이나 이런 것들은 죽었다 깨도 인공지능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 우리 교육, 아마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못 봤던 것들,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 현장 선도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그 현장 선생님의 딱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그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I가 우리 교사하고 함께 한다면 그 적나라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국제 컨퍼런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